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보통 회사 로비 같은 데 가면 핵심 가치 이렇게 액자에 걸려 있잖아요. 아, 네네. 뭐 정직, 혁신 이런 거요? 맞아요. 솔직히 그거 보면서 그냥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구호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눈앞에 돈이랑 기회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멋진 단어들이 과연 힘을 발휘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두 개의 실제 시험 사례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가치랑 이익이 좀 충돌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사업해서 돈 못 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런데 오늘 자료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직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인 비즈니스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오, 저자가 직접 겪은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자가 회사를 두 개 운영했죠. 첫 번째 회사가 ISI. 여기 핵심 가치가 정직, 만족, 혁신이었고요. 네. Integrity, Satisfaction, Innovation. 그리고 두 번째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 세운 긱섬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정직, 나눔, 자립이었어요. 두 회사 모두 정직이 첫 번째 가치였다는 게 좀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첫 번째 회사 ISI를 매각할 때 있었던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점이 2010년이에요. 저자가 이제 ISI를 매각하려고 물밑에서 막 협상을 진행하던 때입니다. 이런 M&A 과정은 보통 다 극비로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예전에 퇴사했던 한 임원이 찾아온 거예요. 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좀 팔고 싶다는 거였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딜레마가 딱 시작됩니다. 네. 그 이모는 당연히 회사가 곧 엄청난 가치로 매각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시한 가격은 불과 몇 달 뒤에 형성될 실제 가치에 비하면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와, 법적으로는 저자가 그냥 그 주식을 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조용히 사들이기만 하면 몇 달 안에 2배가 넘는 차익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는 게 자료를 보니까 저자가 개인적으로 그 임원한테 썩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오히려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법적으로 완벽해. 상대는 내가 썩 좋아하지도 않아. 이건 뭐 눈앞의 이익을 안 챙기는 게 이상할 정도의 유혹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랑 가치를 따르는 리더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단기적인 손익계산서만 보면 당연히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순간 회사를 처음 세울 때 내걸었던 첫 번째 가치, 바로 정직을 네. 떠올린 거예요. 그 인테그리티. 네, 지난 몇 년간 정직을 외치면서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 회사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 가치를 무너뜨린다. 이건 그동안의 모든 걸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이건 자기 정체성의 문제였군요. 자료에서도 이게 뭐 수억 원이 오가는 엄청난 규모의 거래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힌 거네요. 그렇죠. 원칙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자가 아주 현명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했죠? 매각 사실을 말하는 대신에 그 임원한테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는데 혹시 몇 달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해서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매각되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된 거군요. 네. 그제야 그 임원은 자기가 원래 받았어야 할 정당한 가치, 처음 제시했던 가격의 2배가 넘는 돈을 받고 주식을 팔 수 있었던 거죠. 눈앞에 확실한 이익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켜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셈이네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렇게 할 의무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나 아무 의무가 없었죠. 네.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까지 더하면 이익을 취할 명분은 충분했고요. 하지만 그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가치의 법을 따른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벌어진 내면의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흥미로운데요. 네.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과연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선택을 했을까?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회사는 긱섬이라고 캐나다 원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세운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 지역 원주민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송이버섯 채취인데 이게 수확기에는 공급이 막 폭발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힘들게 채취했는데 죗값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긱섬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팔리지 않는 버섯을 사들여서 건조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회사의 존재 자체가 나눔과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한 공휴일 밤늦게 터져요. 밤늦게요? 네, 다른 바이어들은 다 문을 닫은 시간인데 한 원주민이 그날 딴 송유버섯을 팔 데가 없어서 긱섬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저자가 그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원래 계획에 없었던 물량이었지만 그가 가져온 버섯을 전부 건조용 가격으로 사줍니다. 여기서 건조용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건조용 버섯은 신선도가 최상급이 아니어도 돼서 보통 생으로 파는 버섯보다 한 30%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돼요. 일단 선의를 베풀어서 그 가격에 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잠시 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네. 생송이 버섯을 급하게 구한다는 주문 전화였어요. 와,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방금 30% 싸게 산 버섯을 바로 죗값 받고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버섯을 팔고 간 그 원주민은 이 사실을 알 길이 없고 오히려 늦은 밤에 버섯 사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면서 돌아갔을 텐데요. 이건 뭐 하늘이 준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액수는 약 $100. 첫 번째 주식권에 비하면 훨씬 적은 돈이죠. 네, $100. 하지만 저자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달아요. 이건 긱섬의 핵심 가치인 정직, 나눔, 그리고 세움. 이 모든 걸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거든요. 아, 원주민을 돕겠다고 세운 회사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꼴이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원주민을 다시 불렀다고 해요. 다시요? 네. 그리고는 상황을 설명하고 가격 차액인 $100를 추가로 손에 쥐어준 거죠. 와.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100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그냥 $100를 돌려줬다는 착한 행동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100의 투자 수익률, ROI를 따져봐야 해요. 투자 수익률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 원주민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로 송이버섯 시즌이 될 때마다 다른 원주민들 사이에서 긱섬의 신뢰를 보증하는 브랜드 앰버서더 역할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아, 다른 데 가지 말고 긱섬으로 가라. 거기는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 구전 마케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건 뭐 수만 달러짜리 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이익 $100를 포기하는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하는 아주 전략적인 수가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게 결국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네. 신뢰는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이니까요. 자, 그럼 이 두 이야기를 딱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자료에 인용된 프랑스 소설가 폴 부르제의 명언이 정말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 문장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면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기업이 우리는 이렇게 사업하겠다는 뚜렷한 가치, 즉 생각을 먼저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결국 주변 환경과 이익의 논리, 즉 사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새 자기 생각마저 원래 세상은 다 이런 거야 라면서 합리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라는 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배를 꽉 묶어두는 닷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기준선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게 된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경험들을 통해 기업인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로 정직, 공정, 세움 이 세 가지를 최종적으로 제안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가? 아,
그 원동력이요? 네. 법적 의무도 없고 때무는 개인적인 감정까지 거스러야 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정직을 실천하는 그 궁극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단순히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다짐만으로 가능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다짐이 쉽게 무너질 수 있죠. 유혹이 워낙 강하니까요. 저자의 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글 전체에서 기독교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유독 강조하는 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신념의 문제인 거죠. 저자의 행동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인식에서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를 항상 지켜보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믿음.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식 매각건처럼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거래의 순간에도, 또 두 번째 100달러의 유혹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순간에도 나의 모든 행동과 심지어 의도까지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믿음. 네. 그것이 바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내적 동력이 되는 겁니다. 폴 부르제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인 셈이죠. 오늘 청취자님의 자료 덕분에 기업의 핵심 가치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거창한 거래가 아니라 퇴사한 직원과의 사적인 관계나 단돈 100달러의 차익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한 사람과 한 기업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정직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길이 단기적으로는 분명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신뢰라는 자산을 쌓아올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두 이야기가 명확히 보여주었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이 질문을 청취자님 개인에게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청취자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최근에 그 가치를 시험에 들게 했던 작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언제였는지요?